자, 분할합병은 밑에도 두 번째 다트.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가 연대 책임 또는 개별 책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대 책임,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함. 둘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게 맞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쪽에서는 개별적인 부분들을 쓸 수 있다. 뒤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야, 이거는 잘 한번 쓴다면 옵션이 되겠네? 방법으로 요걸 한번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분할합병 시 분할합병에 상대방 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주총 결의에 따라서 분할 이전되는 사업 부분에 포함된 채무만 승계가 가능하므로 부회부채 이야기 나오죠. 대한 위험 없이 합병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부의 부채에 대해서 결국 신경 쓰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별 아까 얘기했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합병은 그런데 부의 부채에 대해서도 승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되셨죠? 부의 부채라고 하는 건 지금은 부외는 장부외예요. 장부의 부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쉬운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어떻게 부채가 있는데 그게 장부에 안 잡힐 수가 있어 이런데, 돈 빌려왔으면 당연히 잡혀요. 그죠? 돈 빌려왔는데 기록을 안 했다고 해서 부회부채가 아니라, 그거는 부회부채가 아니라 장부 누락인 거죠. 그게 부회부채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건 거죠.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건설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장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부상에는 그냥 줄 돈으로만 되어 있고 추가적인 다른 어떤 것들은 없어요. 근데 멈춰져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법정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면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돈으로 계산해보면 꽤 높은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유치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 회사 재무제표만 보고 이 회사를 덜썩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책임도 같이 사온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게 부의 부채다. 자, 이렇게 보시고 59페이지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59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놓은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주채권자 이의제출 보호 절차. 자, 분할 볼게요.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관련돼서는 분할하는 거니까 분할한다고 해서 주주나 채권자의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네?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도 필요 없고 안 줘도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가 없네요. 전제는. 다만 밑에 봤더니 개별 책임을 하는 거 관련된 계약을 쓴다면 예외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합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주식 매수 청구권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채권자 보호 절차도 실제 항상 필요한데 두 번째 있는 분할 합병 부분, 연대 책임 여부, 분할 방법과 관계없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합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좀 읽어볼게요. 61페이지.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어떻게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벼운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인적 분할 시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 및 담보 재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제는 뭐 읽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책임을 분담, 괄호가 기네요.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가로를 다시 읽어볼게요. 단순 분할 신설회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 부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이 말은 부문별로 채무를 쪼개서 가져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된 재산의 내역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채권자 보호 절차는 구주권 제출 절차와 그 기간이 겹치므로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없는 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 분할, 일정 상해는 차이가 없다. 기간상으로 길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기타 회사의 공고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정한 일간 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가 가능하다. 저희가 정관에 보면 첫 페이지 우리 부분에 보면 서울신문에 일반 공고한다, 인터넷 무슨 그거 한다, 이런 거 있죠? 이제 그것들을 써놓은 이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한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연대 책임 부담은 똑같은 이야기니까 밑에 칸에 개별 책임 부담을 보면 분할 계획서 및 분할 주총 결의로 분할 신살 회사가 분할 전 채무 중 출자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결의한 경우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분할 주총일로부터 2주간 내에요. 주총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 채권자, 금융, 아까 얘기했던 은행, 상거래, 거래처라고 얘기했고 등 포함한 채권자를 포함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의 시간을 줘야 돼요. 2주 안에 공고를 하고 1개월의 시간을 줘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한다라는 건 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해야 된다까지만 읽고가 아니고요.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개별로 갈 수 있잖아요.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것 자체를 했는데 연락이 오거나 뭔가 요구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거를 개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그럼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만 회사로서의 매각이나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자유로워지는데 나중에 분할한 후에 합병을 하려고 하면 또다시 채권자의 또 뭔가 연결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액션들을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의 제출 기간의 종류. 채권자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우리가 세법에서 간주, 예를 들어서 의제 이런 단어 있죠? 그걸로 보겠다라는 말은 그것이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증여 의제, 증여세를 그냥 매기겠다는 의미죠. 그죠? 간주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변제, 갚아버리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재산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다 머리로 사라져요. 이 이해하고 느낌 남은 것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변제죠. 아까 은행에 돈을 갚아버리면 된다 그랬죠? 갚을 돈이 있어야 갚죠. 다시 빌려서 갚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브릿지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은행 입장에서 브릿지를 해준다니까요. 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분할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국민은행을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나 분할할 거야. 그러면 분할 후의 이 회사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대출 여부를 평가하겠죠. 대출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 10억은 충분히 대출 나갈 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10억을 나한테 줄 수도 있고요. 바로 우리 은행으로 송금할 수가 있어요. 은행 측에서도. 이건 분할을 위한 거니까 서로 금융기관 간에 왜냐하면 중간에 어디 잠깐 머무르게 되면 그 돈이 원본이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에스크로 계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에스크로. 왜냐하면 그냥 할게요. 완빵에 하는 게 있고 이게 동시 패션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 부동산 거래할 때 동시 패션 이렇게 하잖아요. 동시 패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렉이 약간 걸리는 거래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중간에 훼손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딴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돈을 쓸 수 없게끔 에스크로 계좌라고 해서 묶어놔요. 거기에는 에스크로 컨출에게 보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날짜에 이런 조건이 만족되었었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이체될 돈이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만족해야만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되셨죠? 신탁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제. 근데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파이낸싱이 추가적으로 더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분리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래도 채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완벽한 회사의 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 전체에 있어서 잘라지고 남은 회사에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담보력으로 이 채권자의 리스크가 증가한 부분만큼을 메꿔줄 수 있다면 또 가능해지겠죠. 맞죠? 그리고 재산 신탁은 그 돈을 기본적으로 내가 갚겠다. 갚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로서 보상을 하겠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재산 부분을 신탁을 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신탁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법인의 대표님들이 입보라는 걸 하시죠. 아직도 하고 계시죠. 없어진다고 한 게 꽤 몇 년 됐는데 없애겠다고 정책을 낸 지가. 하지만 습관적으로 다 그냥 은행에서 요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입보하는 것처럼 신탁 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담보를 제공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할 게 없을 때 그냥 담보를 제공을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얼마 전에 상담했었던 그 회사는 주주 현황을 보니까 98%인가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하니까 어느 은행의 주주로 돼 있어요. 뭐 회장님이 근데 무슨 가업승계를 고민을 하고 분할을 고민을 하고 막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가서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신탁을 해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신탁에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 저한테 오픈하진 않으셨으니까 결국에 신탁은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거의 명의 자체를 지금 신탁 맡겨놓은 개념이고 외부에 드러날 때 아니면 행사해야 될 어떤 권리들은 신탁 받은 곳에서 수탁한 기관에서 결국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 드린 거고 또 얘기 드린다고 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연결시켜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할을 하는 어떤 거에서 완벽한 분할을 해줘야 하나를 소멸시킬 때도 깔끔하게 소멸시킬 수가 있고 하나를 합병시키려고 해도 완벽하게 합병시킬 수가 있고 자녀가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창업자금 특례로 창업을 했고 그 돈으로 인수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는 창업을 했고 추가적으로 돈을 벌거나 다른 어떤 부채를 늘려서 그 돈으로 여기를 인수하는 거예요. 창업자금으로 인수하는 건 이거는 창업자금 특례에서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돈 30억을 넣었다면 30억 부채 갖고 오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30억으로 굳이 그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할 때 완벽하게 클리어한 회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채권요와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나 또 아들이든 아니면 상대방 회사든 간에 다시 분할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채권자가 동의도 못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회사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요. 이 자회사가 이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에 인수가 되면 그 채무와 관련된 연대 책임을 내가 전체를 원래 다 져야 되는 거니까 이 회사도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은 얘기예요. 점심 먹고 졸리니까. 한 친구가, 옆에 친구가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난삼아 얘기한 거예요. 야, 꽤 오래전 얘기예요. 50만 원을 줄 테니까 50만 원이면 흥신소를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거의 20년 전 얘기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너 지금 결혼할 여자 한번 조사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뭘 그런 걸 해. 이제 이랬다가 어차피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서 알았다 해갖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노란 봉투가 이만한 게 하나 집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열어봤더니 글은 없고 사진으로만 쫙 있는데 그 지금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의
사진이 어떤 남자랑 있는 사진, 커피숍,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쨌든 좀 이상한 앞에, 아니라 밖에,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이게 뒤집어졌겠죠. 바로 그걸 들고 그 여자의 엄마를 찾아가서 당신, 좀 너무 이상하게 막 던지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파토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때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이제 이야기를 회식하면서 나눴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은 친구 관계도 이제 결혼할 거니까 좀 다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만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결혼이 깨졌어요. 자, 이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이 친구는 믿음이 없거나 사랑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궁금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 궁금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파고들다 보면 저녁에 문자 하나만 와도 뭐야 이랬는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말해봐 이제 이러다 보면 그날 밤새요. 예. 기본적으로 뭐 다음에 얘기 드리고 아무튼 그럴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인수하려는 이 회사에 대해서 부의 부채도 있을 수 있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없는 리스크도 있고 알고 있는 리스크도 있고 그걸 그냥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인 한 번 하면 계약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자 그러면 계약 못한 거예요. 제로 아니면 100이라니까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평생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돼요. 그런 상황일 때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지금 저 회사의 기술과 특허와 여러 가지 어떤 영업력들이 필요해. 인수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바로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각 분할 합병이 되겠죠. 아까 삼각 분할까지 갔었고 삼각 분할 합병까지 간 거예요. 뒤에서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자, 10분 쉬셨다가 하시죠. 네.